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밤에 드디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이번에 9월 75bp를 3번 연속 인상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겁을 줬는데 시장이 이번에는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야단을 치는, 지난번 잭슨홀 미팅처럼 아주 짧게, 원래 좀 화가 나면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8월 달에는 좀 화가 난 듯한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벌써 애들이 떠들고 그래 하면서 좀 혼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시장은 좀 떨면서 미리 주가도 빠지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시한 발언이 안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조선경제에서 나왔고요. 반가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가 일본 자유여행 풀린대 예약이 800%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완전 개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체 여행 취소하고 개별 항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일본이 10월부터 해외여행 문호 완전 개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여행업계에 일본행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러면 10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개별 여행을 완전히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고조된 일본 여행의 수요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은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을 했고요.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상향했고요.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도 면제를 했습니다. 사진은 14일 서울 중구 일본 정부 관광국 모습이라고 합니다. 20일 하나투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18일까지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 투어도 이달 1일에서 13일 일본 상품 예약이 지난달 동기 대비 400% 뛰었는데요. 일본행 항공권 예매도 폭증을 했고요. 일본 정부의 자유여행 전면 허용 검토 소식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인터파크에서 일본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은 전월 대비 3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약자 70%는 10월에서 11월 항공권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월에서 11월 달에 일본 가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단체 예매했던 일본 항공권을 취소하고 개별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10월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비자 입국, 자유여행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루 입국자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여행사 동안 단체 여행만 허용하고 입국 시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일본은 연 500만에서 700만 여 명의 한국인이 찾는 최대 방문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500만에서 700만 명이 한 해 일본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5,200만 인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해서 간 분들도 있겠지만요. 일본의 문호 개방은 5년 만에 엔화 약세와 맞물려서 국내 여행 업계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서 18년 일본 방문
관광객 수가 연 700만 명을 웃돌았던 만큼 무비자 입국만 허용되면 일본 여행 시장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일본행 항공편을 늘리는 등 하반기 노선을 재편 중이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일본 노선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이네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 해 계속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저가 항공들 LCC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부러지고 올라가다가 부러지고 했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일본 노선 매출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전체의 30%였는데 가장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늦게 완화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랑 또 서로 막 조금 감정 싸움 하듯이 그래 너네가 막어 그럼 우리도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피해를 본 기업은 저가 항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 유럽하고 뭐 미국 그건 빠르게 엔데믹으로 전환을 했는데 왜 저가 항공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다시 고로받고 실적도 계속 쇼크가 나고 그랬던 이유가 저가 항공사의 매출의 30% 이상이 이렇게 단거리 노선에 해당되는 일본 그 노선이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뭐 중국을 가나 뭐 제가 예전에 뭐 싱가포르 갈 때도 싱가포르 가는데 왜 이렇게 싸지? 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싸지? 뭐 필리핀 가는데 왜 이렇게 싸지? 근데 일본은 되게 가까운데도 좀 비쌌거든요. 예, 그런가 보면 이제 일본 노선이 조금 마진이 높은 노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진이 높은 노선이 가장 코로나 팬데믹에서 방역을 가장 늦게 푸는 그런 정부의 조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LCC 업체들한테는 숨통을 쥐어주는 이제 조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하네다 노선 아니고요. 인천 도쿄 그리고 인천 오사카, 인천 후쿠오카 노선을 하루 2회 운항으로 증편할 계획이고 에어 서울도 오늘 27일부터 인천 도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운항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발표만 나면 바로 일본 노선을 증편할 수 있도록 대부분 항공사가 증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와 함께 홈쇼핑 업계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CJ 온스타일은 19일 오사카 교토 지역 패키지 상품을 방송을 했고요. 롯데 홈쇼핑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사카 교토 규슈 패키지 여행 상품을 방송했으며 내달 중 추가로 일본 여행 상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는 이제 백화점 이렇게 쇼핑하러 잘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말에 한 번씩 이제 홈쇼핑 채널을 쭉 돌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홈쇼핑 채널을 돌려보면 그 홈쇼핑 채널을 관리하는 그 MD들이 가장 그 시간에 많이 팔 수 있는 상품을 늘 고민해서 팔다 보니까 지금 어떤 소비 패턴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2014년, 15년 한창 우리나라 화장품 팩이 유행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하유미 씨가 나와서 하유미 팩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요. 그 이후에 동물 마스크팩 등등 하면서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화장품 마스크팩 회사가 그때는 이제 산성 LNS였는데 이름이
주가가 거의 뭐 1년 만에 1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잘 보시고 이렇게 신문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문 뉴스를 보고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신문 보고 보시는 게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없애고요. 야구장도 이제 노 마스크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안정세로 방역 완화 논의 중인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및 해외 입국 후 코로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가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네요. 발표는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간 부작용 논란이 거셌던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에 대한 추가 입장도 조만간 밝힐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확진자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해외 정책,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 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는 추가 완화 조치는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다.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항목이라고 했고요. 아직까지도 실외에서 마스크 해야 되나요?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 등 다수 인원이 모인 야외 공간에서도 취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굳이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 50인 이상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해외 입국 후에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역시 완화 고려 대상이다. 이것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정부는 지난달 30일에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입국 후 검사는 해외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남겨뒀었는데요.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이 모인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영유아의 경우 대상 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OECD 38국 중 취합 가능한 19개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애들 여기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 이 부분은 아마 애들이 이제 엄마의 얼굴의 표정 그리고 입 모양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도 그죠? 입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언어도 발달하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나 입 모양을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애들의 정서나 이런 거 발달이 이제 한 만 5세 정도까지 가장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준다. 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부분이 아무래도 웰스 이펙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에서는 반토막된 아파트도 나왔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의 가속도 경착륙 우려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지표상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이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거래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탄탄한 수요 때문에 불패 시장으로 통하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실거래가가 30% 가까이 급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내리며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장 기능이 정상 작동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되도록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치인데요. 잠실 엘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엘스가 27억 이전 최고가였는데 19억 5천만 원에 최근 거래됐고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레미안 청담 로이비우가 38억이 28억 2천만 원에,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 현대가 12억에 거래됐던 게 8억, 동탄역 시범 한화 꿈의 그린 스프레스티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데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10억, 인천 연수구의 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12억 4,500만 원 갔던 게 6억 5천만 원. 와, 진짜 반토막 났네요. 올해 월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1월만 하더라도 0.02%였다가 지금 6월, 7월, 8월 마이너스 0.15, 0.28, 0.66%로 이렇게 급격하게 차트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도 1월 달에 4,064건에서 5월 달에 1,744건 하다가 8월 달에 562건으로 거래까지 완전히 급락을 했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전망은 한 3개월 전에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렸죠. 네, 23년, 24년까지는 안 좋게 보는데, 제가 굉장히 부동산도 이제 긍정론자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도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기 투자의 본질 책에다가 써놨었잖아요. 그 기업의 어떤 자산의 성장 가치도 중요하고 내재 가치 분석도 중요하지만 변동성 분석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도 12년마다 지난번에 IMF 이후에 한번 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라는 조치가 DJ증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보면 그때 이제 글로벌하게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칠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강남의 아파트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당시에도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는 조치가 그때도 2012년 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단순하게 12년을 대보면 이번에 24년인가? 그러면 24년도에도 뭐 똑같은 일이 반드시 반복되라는 점은 없는데, 과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2011년도하고 뭐 주식 시장도 비슷하고 비트코인 빠지는 거 비슷하고 물가, 금리 뭐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경제 채널 이런 것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잖아요. 그냥 뭐 라디오에서 경제 관련된
뉴스 15분, 20분짜리 읽어주는 거.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대단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주고 그걸 이제 거의 시차 없이 들으실 수 있다 보니까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이제 짧고 굵게 반영이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이번에 부동산도 이렇게 빨리 오네요. 빨리. 예, 이 정도까지 빠졌는지 몰랐는데, 많이 빠졌네요. 네. 집값 경착륙은 경제의 부담이라고 하면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전문가들은 집값의 급등도 문제지만 주택시장 경착륙 역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기원 데이터노즈 대표는 집값은 통화량 증가 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전 정부 때 치솟은 국내 집값은 역대로 가장 심각한 거품일 수 있다고 했다. 고정환 자산관리연구원장은 추세적으로 집값 내림세가 더욱 가팔라져 올 연말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네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네요.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도 서울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수도권과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찾아오는 분들이나 뭐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나 저희 직원 중에도 아직 집을 못 산 직원한테는 올해에서 내년에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허런치는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니까 내년까지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제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지 집을 사는 게 맞나? 이제 가격이 착해졌잖아요. 예, 가격이 착해졌고 생애 첫 집은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식으로 번 돈을 쉽게 날리잖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또 이렇게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2021년도에 주식 3,000포인트 가니까 집 사시라고 얘기했다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배당 주식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빠졌으면 한 내년에 근데 언제 사셔야 되냐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꾸만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됐는데, 2000년, 99년 말 2000년에도 그랬고요. 네, 12년, 13년에도 그랬고, 정부에서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네, 부동산 활성 조치. 그 활성책이 네, 그 부동산 활성책이 이번에도 제발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 정도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참으셨다가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조치가 이번에도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요. 네,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으시니까. 경기 침체 신호가 커진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폭 22년 만에 최대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1년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추이가 나오는데요. 2021년 10월달 이때 1.29였다가 지금은 0.48, 0.46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48, 0.46. 이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겁니다. 보통 이렇게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보통 보면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일드 커버가 이런 모습으로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왜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2년물보다 금리가 낮아질까요? 그 낮아지는 이유는 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실질금리 플러스 expected inflation rate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대 디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빠지고 단기 금리는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요.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오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래 역전이 된 게 1988년 전후 그때 한번 있고 1990년 초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 그러고 나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8년에 터졌고요. 그죠?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나오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조심합니다. 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미국 경제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지만 올 들어 미국채 금리는 2년물이 10년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금리 역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만기가 긴 채권을 대거 사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장기 채권 가격이 상승,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단기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 작년 4월만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년물보다 1.53%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 있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에 따라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얘기고 이번에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 역전폭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2년물 금리는 10년물보다 지난 8월 9일에 0.48%포인트 높았는데 어제도 0.46%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이 정도 차이가 난 게 언제 있었냐면 2000년 8월 0.49%포인트 차이 이후 22년 사이 최대치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때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도 2000년 8월 요때까지도 당시에 6월 달이었던가요? 페드가 2000년 4월부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그때도 계속 금리를 6월인가 8월 달까지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르게 빠지는데 당시에 이제 페드의 정책 금리를 그때 2000년 6월까지 2000년 6월인가 11월까지인가 올렸었는데요. 6.5%까지 페드 정책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0.49%포인트 차이가 났었었네요. 그 이후 22년 사이에 최대치라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2000년 4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도 망가지고요. 우리나라 장외 주식 시장도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 하반기에 그냥 주가가 이미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다 빠져버리고요. 미국은 워낙 그때 닷컴 버블이 심했다 보니까 2001년, 2002년까지 주가가 빠집니다. 그때 당시에 5100을 기록했던 나스닥이 2002년 9월 정도에
1,400이 깨집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2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그런 혹독한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 22년 만에 최대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워닝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중요한 얘기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메 신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